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대는 또 처음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주신 세 가지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모든 금융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8월 달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7월 달 연준의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고용 지표의 하향 수정이라든지 그렇죠. 일부 물가 지표의 하락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80%가 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빅컷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그랬었죠.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CPI의 일부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이라든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현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 가능성들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하 가능성들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노동시장 특히나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테마로 이제 일컬어질 것 같습니다. 주제로 선정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라든지 결국 고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언제 정도에 실질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파월 의장의 멘트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온건한 예를 들어서 도비시한 멘트로 전환이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점진적인 온건이죠. 소위 말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전히 이제 데이터가 부진하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용의가 있다라는 중도적인 발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시나리오겠죠. 조금 매파적인 의견들이 강조가 되고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로서는 1번 내지 2번의 시나리오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직전에 PPI 물가지수가 비록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부담감들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지금 고용 물가지표를 선행하고 있는 유가라든지 최근에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상품 가격의 물가 하락은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빠지고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고용 지표의 부진이 굉장히 크게 확인이 됐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해고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7월 달 적어도 7월 달 FOMC 대비해서는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7월 FOMC에서 2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이견들을 파월 의장이 일부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월 의장의 변화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기보다는 기존에 강조했던 데이터 디펜던트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망가진 걸 보고 금리 인하로 선회를 하겠다라는 기존의 논리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증시라든지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방향성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게 될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정해주셨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 매파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증시뿐만 아니라 국채금리의 향방도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금리 한 4.3% 정도에서 좀 박스권으로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파월 의장이 9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2년과 10년, 그러니까 2년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금리라고 하면 10년물 금리는 당연히 경기라든지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 미국의 재정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영국도 그렇고
그렇고 유로존,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부채, 예, 뭐 결국 맞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뭐 실제로 작년에 미국이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순발행도 1.8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에 머물었는데 예. 뭐 이번에도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국채 발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가격, 뭐 수요와 공급법 측에서 당연히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지금 국채 장기물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의 키는 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4월 달 기본 관세 10%가 발효된 이후에 미국의 재정 수입에서 관세 관련된 수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전년과 동월비로 비교를 해보면 뭐 200%까지 관세 수입이 늘어났던 월들도 있었고요.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누적 기준으로는 작년도 7월 동기간 대비해서는 관세 수입 자체는 한 1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에 재정 적자, 뭐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입이 늘어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관세 수입 증가로 인해서 재정 적자 폭이 작년 대비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예. 미국의 재무부는 채권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내려가고 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8월 달에 상호 관세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관세 수입 때문에 미국의 재정 구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예. 채권 금리의 변곡점, 특히 아. 이제 하락의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이 시점이 아마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장기채는 뭐 결국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과는 별개로 굉장히 박스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고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뭐 당분간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렇게 변곡점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정부 예산이 이 본 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뭐 700조 원을 넘는다고요. 이게 앞으로 뭐 괜찮은 게 맞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되는 예산안 수치는 700조 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금액이 한 670조 원 정도 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동안 이제 신정부 취임 이후에 추경을 2차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분이 보태지게 돼서 이제 올해 본예산은 현재 703조 원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의 예산 증가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중기 예산안을 참고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정부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들고 가겠다라는 건데 뭐 작년 아직 발표가 안 됐기 예.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대 초중반 정도에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기 예산안 증가율이 3.5%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한 1.6%에서 현재 정부에서 1.8% 범위 내 레인지에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잠재 성장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가정을 하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이 내년에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인 중기 예산 증가율이 3.5%예요. 그럼 확장적 재정이라면 이보다는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4.5%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규모라면 아마 이제 예산안 금액 자체는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703조, 조금 더 넓혀서 잡았을 때는 한 730조대 후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식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 예산안 자체가 700조 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예산안 증가 뭐 당연히 좋죠. 이제 경기 살리려면 예산안을 더 크게 잡아서 경기를 살리면 좋은데 반대급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에 예산안이 증가됐다는 거에 대한 논리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출을 더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세수는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세입은 뭐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또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세출을 조달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내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들이 당연히 금리에 반영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채권 시장이든 증시에는 조금 생각해볼 만한 고민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통위의 결정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뭐 금통위의 결정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최근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빠졌지만 뭐 예. 글로벌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뭐 부진한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신정부 취임 이후에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을 그것도 것 맞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세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라든지 금리 입장에서의 굉장히 워스트 시나리오는 잭슨홀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나오고 그렇죠. 다음 주에 예정된 8월 금통위에서 하느니 금리를 내리지 않는 케이스일 것 같아요. 예. 뭐 결국에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뭐 국내 증시든 국내 채권 시장이든 굉장히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은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고 다행이네요. 만약에 8월달 금통위에서 뭐 정부에서 6.27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금리와 연관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예.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담 때문에 8월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장의 기대감들은 두 달 뒤인 10월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잭슨홀에서의 완화적인 발언과 그리고 8월달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멘트 자체가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뭐 단기 구간의 채권 금리는 빠질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반대 상황도 있을까요? 잭슨홀에서 매파 발언이 나오고 만약에 뭐 8월 달에 동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 예. 고민을 해보면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장기물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거기다가 9월달 금리에 대한 이제 지금 기대감이 80% 이상으로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 이게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월달 금통위에서 동결이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부동산 시장 우리가 더 봐야 된다. 가계대출도 지금 오늘 발표가 됐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제 대출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부동산적인 금융 안정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환경들이 증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